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단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아침에는 뭐 이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뉴스 속보를 전해 들으면서 이 주제를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나서는 뭐 느낌 그리고 왜 단식에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현장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전해 드렸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황 대표의 단식 소식 언제 아셨어요, 처음에?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최고위원회 중지회의에서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비공개 때. 네. 그래서. 대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게 일시적인 뭐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심지를 네. 딱 굳혀서 발표한 게 오늘 오전이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단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제 대통령의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단식을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제일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많은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 또 뭐 그 외를 선거법을 통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무수한 방법으로 의견 전달을 하고 또 국민의 뜻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시종 일관 정말 동문서답이라고 할 만큼 네.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고요. 또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소미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강력한 어떤 그런 국가 간 또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대통령 뜻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네. 외교는 지금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또 지금 군사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실리적으로 접근하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야당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법마저 이렇게 날치기로 강행하려고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회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단식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우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김연아 의원이 이제 단식에 나서는 황교안 대표의 심정을 당 대변인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논평이나 브리핑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소적인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느껴지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한 게 오늘 오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같이 있던 많은 의원들이 정말? 이 정말이야? 네. 이렇게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상반기 임기가 끝나고 5당 대표들하고 청와대에서 식사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제 국민과의 대화도 하셨고, 그리고 꾸준히 사회 지도층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국정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정기회 중이고요. 예산을 좀 준비하고 있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타임에 제1야당의 대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단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식이라는 행위를 아무런 사전에 공감대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라든지 사전에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식이라는 충격적 요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가 고민도 많았을 거고 또 실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일하기 좋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지난번에도 장애 집회도 하셨고 단식도 삭발도 하셨는데 또한 이 단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 자체가 과연 국민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단식을 하려는 목적 자체도 뭐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단식을 하는 목적을 떠나서 이런 그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네. 같은 의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건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단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 그 네. 결단을 하기 위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만큼 제1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인식이 뭐 일반적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황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 네. 가지가 다 지금 현실 정치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다 철회되고 황교안 대표의 뜻대로 되기가 네.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단식을 그렇다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저희가 이것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저는 그것도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역사에 굉장히 흑역사로 저는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의 진정성은 이제 많은 것들이 조국 장관 수사와 또 법무부 차관의 그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개혁이라고 해서 내용만 보지 않고 그것을 다 옳은 거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거를 아십니다. 근데 이제 특히 가장 지금 시급하게 봐야 되는 게 지소미아 만기에 따른 그 연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미국이 저희한테 압박을 하는 강도도 심상치 않고 이제는 한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한미 관계로 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저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주신 지소미아와 관련된 의견은 저는 정말 1차원적인 의견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봤을 때 아마 제1야당의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는 너무 그것이 걱정되셨던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회 정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저항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단식을 폄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디 조금 이번 단식을 통해서 청와대와 또 민주당이 제1야당의 조금 제안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좀 물꼬를 트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가져봅니다. 네,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양보와 타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양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제1야당에서는 타협이라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연말 전국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좀 양보의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좀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보의 여지가 있죠. 선거법만 하더라도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작년 12월인가요? 올 1월인가요? 5당 당대표 합의를 통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추진한다라고 합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례대표 완전 폐지 네. 그리고 300석 전부를 다 지역구를 뽑자. 그러니까 합의하고 그 당에서 내놓는 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어느 정도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안을 내놔야지 서로가 협상도 하고 양보도 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전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안을 내놓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과거에 김문수 지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몽준 대표라든지 등등 우리 제1야당의 대표나 지도자급들이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이슈고 17대 총선에서는 당의 총선 공약까지도 내건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오다가 참 이 문장을 보고 너무나 의아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단식에 들어가면서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주자는 네. 선의의 법이 결코 아니다. 한겨레 문재인 대표의 정권의 얘기요? 예.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자,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래야 자기직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탈탈 털어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법학자라든지 사법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어이없는 얘기다. 그리고 정말 단식에 대한 명분이 이렇게도 없을까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도 공수처에 대해서 진 의미를 얘기했고 과거 야당 때도 주장을 했던 거고 우리가 현재 검찰의 무소불위 그리고 기득권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그런 검찰을 국민의 편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고 그리고 그동안에 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와대 간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야당에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를 질서 있게 불법과 부패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김세연 의원님의 당내 쇄신 요구 그리고 뭐 사퇴 요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당내의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돌리기 위한 아마 고육책에서 이러한 약자 코스프레를 동반한 자학적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정말 제1야당이 좀 더 건전하고 네. 그리고 멋있게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네. 다시는 이런 단식과 삭발 이런 극한 투쟁이 없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연아 의원께 짤막하게 반론기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또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에는 야당이 그만큼의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주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금 이런 폭정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거법은 처음에는 국민들이 잘 내용을 모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국민들이 표가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계에서 물러나셔야 될 분들이 소수정당을 만들어서 네. 비례대표라는 것으로 다시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저는 잘못된 선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지금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목만 공수처이고 내용은 전혀 과거에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 말 잘 듣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그런 악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된 그런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네. 그 당시에 사법시험을 없애면서 정부가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가 걸었던 타이틀이 사법개혁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저희의 저항과 저희의 어떤 이런 투쟁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힘있게 좀 저항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다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117분 동안 있었던 그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양 진영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도 다른 것 같고 또 계층에 따라서도 다양한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은 또 무엇이 있고 또 아쉽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차례로 여쭤볼게요. 먼저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깨끗하게 나오지 네. 않아 죄송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던 부분은 아무래도 조국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서 임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송구하다는 표현을 두 번 하셨는데 네. 어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정말로 인사정책과 조국 장관으로 대표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네.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겠다라는 책임으로 다가섭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느꼈던 불공정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합법 속에 내재된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다 그러면 네.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년의 질문 중에서 아나운서의 질문이었나요? 모병제.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돼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국민들의 소득을 올림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그 속도 부분에 대해서 분명 빨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또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겪어왔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들이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감없이 노출돼서 질문을 던졌고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의 정책에 나아갈 방향과 가야 길에 대해서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지만 그런 네. 과정에 있어서 속도가 빨랐던 부분이라든지 뭔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전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 그런 국민과의 대화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글쎄요,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저는 일단 어제 그 국민과의 대화의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형식이었다. 네. 뭔가 대통령과 국민이라는 게 항상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국민 속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사진으로서는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 국가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대통령의 답변 또 각본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사전에 조율된 것 같은 그런 질의 내용을 보면서 한편에 이렇게 팬미팅에 그 대통령이 하시는 팬미팅에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택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얘기하실 때는 저는 막 가슴이 턱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을 잡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저거 막막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논평에도 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신 게 아니라 국민의 목덜미를 잡으신 것 같이 숨이 좀 탁 막혔습니다. 결국은 어제 저는 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통치자로서 좀 책임 있는 모습, 또 앞으로 뭔가 잘못된 것들, 지금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실 건지에 대한 좀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서는 여전히 답답하고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히려 어제 같은 답변이 겉으로는 좋지만 내용은 없고 대안은 없는 그런 답변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않냐라고 하는 자포자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앞서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공의 인적 쇄신 불출마 선언이 계속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86이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제시했는데 이른바 86그룹이 마침표를 찍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여파가 민주당 내로 번지면서 이상하게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특히 범 86그룹까지 이제 확산이 돼갖고 86그룹들은 그냥 흔히 보기에 가시방석에 괜히 끌려가서 앉히게 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뒤숭숭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언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모욕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요. 예, 예. 이제 86이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네. 정치에 입문해서 한 20년간 국회의원을 하거나 청와대 근처에서 네. 권력을 누린다 표현해야 될까요? 권력을 통해서 정치를 한 사람들. 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면 86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의 김이나 의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나이지만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한 의원이 있고 네.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런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86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와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의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 이전에는 산업화에 열심히 기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의 또 의미도 있는 거고. 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인물상과 인물이 그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70년대에 필요한 인재가 있을 수 있고요. 8, 90년대에 필요한 인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20세기, 지금은 21세기인데요. 2000년도, 그다음에 지금 2019년인데요.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세계 변화가 워낙 빠르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와 있고 정말로 융복합적인 사고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에 플렉서블하게 아주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또 지식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6 그룹 전체가 용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거는 별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네. 보고요. 과연 86 그룹이든 산업화 시대에 들어왔던 정치인이든 그 이후에 입문했던 정치인이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제대로 잘 적응하고 부응을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본인의 자기 개발이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21대 총선에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해야 되지, 그냥 86이다. 그래서 통틀어서 용퇴 또는 자진해서 어떤 거취를 표해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잘못하면 저희가 옥석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단하게 자기 변화와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또 더 열심히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어떤 그 세대의 그리고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퇴진과 용퇴를 개념 짓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고 네.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그룹이 어떻게 전체 똑같은 잣대,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거는 현재 민주주의 정치에서 옳지 않는 상황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러서야 할 분들과 앞으로 더 정치를 이끌어가야 할 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준엄한 눈으로 좀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자유한국당 역시 김세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런 공천을 둘러싼 잡음들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정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도 많은 혁신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혁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민주당에서 일종의 이제 586 세대들에 대한 종지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586 세대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386 세대라고 그랬죠. 하면서 예, 예. 정책을 주도했던 계층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도했던 시대 정신이 이제는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여정부 때 실패했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이 원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이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그렇게 뭐 386이니 586이니 이런 어떤 이름을 붙일 만한 주도적인 어떤 세력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그런 시대 정신을 만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김세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용기로 인해서 큰 기득권을 놓는 것에 대한 저는 하나의 출발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남아서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을 하고 살아남아서 변화의 횃불을 담길 분들만 저는 남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거치의 변화라든가 또 당에서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짤막하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의 현재 어떤 총선을 앞둔 인적 쇄신과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지금은 뭐 아직은 쇄신에 이제 활시만 당긴 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한국당에 바라는 것은 사실 보수와 진보는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수도 참다워야 되고 진보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보수라 그러면 과거 역사를 존중하고 체면도 차리고 도덕적이면서 채통 있게 그러면서 때로는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실 참다운 보수인데 이제 한국당의 이제 그 모습 속에서는 좀 그거보다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늘 황교안 대표님의 이런 그 단식 같은 경우도 과연 보수주의자들도 지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절대 보수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보수주의자는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일궈 나가고 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참다운 보수인데 네.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정말 진정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네. 우리 김이나 의원님처럼 그런 네.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우리 한국당도 그런 좀 보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1분 가량이 남았네요. 예. 저는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에서 금태섭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당내에서 동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그 당에 살아남으셔서 그 당 안에서의 혁신도 주도하셔야 되고 또 상대당과의 어떤 협상과 교류에 있어서도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정치 어른들께서 앞에선 싸우지만 뒤에서 서로 뭐 술잔도 기울이시면서 네.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을 이뤄냈는데요. 그것이 실종된 상황이 지금의 정치입니다. 저는 이젠 좀 젊은 분들이 각 당에서 그런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내는 가교 역할을 하고 당 안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핵심 세력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처럼 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횃불을 당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21대 국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